어머님, 저 이 결혼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요. 지수야, 다시 생각해 보면 안 되겠니?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해요. 앞으로 내 도움받을 생각하지 마.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 엄마까지 놔버리는 거야? 아니, 이제라도 내가 스스로 살아야 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가족을 떠올리시는 분도 있을 테고,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죠. 오늘은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한 여인이었죠.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여인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켜야 했던 건 가족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는 걸요. 오늘의 사연, 한 시어머니가 들려주는 진솔한 고백, 그리고 너무 늦게 깨달아버린 진실.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2 된 평범한 시어머니입니다. 저는 남편과 사별한 후 외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오직 민재 하나만 잘 되길 바랐고 그 아이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제 남은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결혼을 서두르겠다고 했을 때 저는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만나지도 얼마 안 된 여자와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하니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한 번쯤 며느리를 직접 만나보고 싶었고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 만난 며느리, 지수는 너무 차가웠습니다. 예의 바르고 깍듯했지만 제게 살갑게 다가오려는 느낌이 없었어요. 어색하게 웃으며 조용히 듣기만 하는 모습이 마치 벽을 하나 세워놓은 것 같았죠. 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아이 시댁과 가까이 지낼 생각이 없구나. 그렇다고 큰 흠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학벌도 좋고 대기업에서 일한다고 했고 경제적으로도 탄탄했어요. 저희 집이 넉넉한 편이 아니라 그런 점은 마음에 들었죠. 그런데도 저는 며느리가 달갑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엄마, 지수 좋은 사람이야. 결혼해서 보면 알 거야. 라고 했지만 저는 끝까지 못마땅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국 아들이 밀어붙이는 대로 결혼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저렇게 감정 없는 여자랑 살면 우리 아들이 외롭지 않을까? 하지만 웬걸, 결혼 후에도 며느리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명절 때도 불평 한마디 없이 시댁 일을 도왔고 집안 대소사도 빠짐없이 챙겼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늘 선을 긋는 느낌이었어요. 보통 며느리들이 어머님, 이거 드셔보세요. 라며 살갑게 다가오기도 하는데 지수는 늘 조용하고 단정하게 자기 할 일만 했습니다. 처음엔 그런 모습이 더 불편했습니다. 저도 며느리한테 따뜻한 정을 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는 필요 이상으로 깍듯했고 시댁에 정을 붙이려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 아이, 우리 집을 싫어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서운함이 밀려왔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재가 요즘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퇴근 후 곧장 집으로 오던 아들이 늦는 날이 많아졌고, 주말에도 자꾸 외출했습니다. 처음엔 회사 일이 바쁜 줄 알았는데, 점점 뭔가 수상했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민재야, 요즘 왜 이렇게 늦니? 어디 다녀오는 거야? 그러자 아들은 능청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친구들 만나고 거래처 일도 좀 있어서. 별거 아니야, 엄마. 하지만 그게 별거 아니지 않다는 걸 저는 곧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지수야, 민재가 요즘 바쁜가 보구나? 그때 며느리는 아주 짧고도 의미심장한 대답을 했습니다. 네, 어머님. 많이 바쁘죠? 바쁠 수밖에 없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무언가 알고 있다는 걸.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그 짧은 대답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네, 어머님.
많이 바쁘죠. 바쁠 수밖에 없어요. 뭔가 의미심장한 말 같았지만 그때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직장에서 일이 많아 힘들다는 뜻인가 보다 싶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점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 점점 잦아졌고 며느리는 그런 아들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보통 아내라면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라며 한두 마디라도 하지 않나요? 그런데 지수는 전혀 따지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아들을 걱정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미 익숙한 일인 것처럼 무덤덤하게 아들의 행동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처음엔 며느리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민재가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너무 무심한 게 아닐까? 싶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니, 혹시 우리 민재가 며느리한테 소홀한 건가? 그런데 며느리는 여전히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명절이면 시댁에 와서 음식 준비를 도왔습니다. 아무리 바쁜 직장 생활을 해도 제게 불만을 표한 적이 없었어요. 요즘 며느리들이 명절에 일하기 싫다고 시댁 방문도 꺼린다는데 지수는 그런 거 없이 묵묵히 할 일을 했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도 지수야, 앉아서 좀 쉬어. 하면 괜찮아요, 어머님. 하고 끝까지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이 간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는 일부러 지수와 단둘이 있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지수야, 너 요즘 힘들진 않니? 그녀는 잠시 손을 멈추더니 아주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전 괜찮아요. 너무나도 교과서적인 대답. 마치 준비된 답변 같았어요. 저는 순간 지수가 저에게 보이는 모든 행동이 의무감에서 나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은 하지만 그 이상은 바라지 않는 듯한 태도.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좀 더 다가가고 싶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며느리를 좀 더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명절에 오면 싹싹하게 인사하고 음식도 같이 만들고 집안일도 돕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참 좋은 며느리죠. 하지만 단 한 번도 먼저 저에게 다가오려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들은 보통 시어머니에게 어머님, 이건 어떻게 하세요? 어머님, 이거 드셔보세요. 같은 말을 하지 않나요? 하지만 지수는 절대 먼저 말을 걸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지수가 서운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싫어하는 걸까? 아니면 그저 원래 그런 성격인 걸까?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녀는 절대 저희 집과 가까워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러다 어느 날 지수의 친정엄마인 사돈 경숙 씨를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마침 아들 부부와 함께 저녁을 먹는 자리였죠. 따님이 정말 똑부러지고 성격도 조용하더라고요. 제가 칭찬을 건네자 경숙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지수는요, 감정을 잘 안 드러내요. 어릴 때부터 혼자서 다 알아서 하는 성격이었거든요. 순간 머릿속에서 모든 게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지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누구에게도 쉽게 마음을 열지 않고 모든 걸 혼자 감당하는 사람이요. 그 순간부터 저는 지수의 행동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시댁과 거리를 두는 게 단순한 성격 때문이라면 저도 더 이상 마음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찝찝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찝찝한 기분은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들의 카드 명세서를 우연히 보게 된 날, 저는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거액의 돈이 매달 빠져나가고 있었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송금 기록이 있었습니다. 분명 며느리는 아들의 문제를 알고 있을 텐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까요? 며느리는 정말 아무렇지 않은 걸까요? 아니면 이미 모든 걸 감당하기로 결심한 걸까요? 그때부터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시댁과 거리를 두는 것이 단순한 성격 때문일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해 보려 했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계속해서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퇴근 후 곧장 집으로 오던 민재가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가끔은 외박을 할 때도 있더군요. 처음엔 회사 일이 바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주말에도 나갈 일이 많아졌습니다. 민재야, 주말인데도 회사 나가야 해. 제가 물으면 아들은 늘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응, 요즘 프로젝트가 많아서. 거래처 미팅도 있고. 처음엔 믿었어요. 하지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니까 불안해지더군요. 무엇보다 이상했던 건 며느리의 태도였습니다. 보통 아내라면 남편이 늦게 들어오거나 외박을 하면 걱정하거나 서운해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지수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마치 이미 예상했다는 듯한 태도였어요. 어느 날 저는 며느리에게 슬쩍 물어봤습니다. 지수야, 요즘 민재가 많이 바쁘구나? 그러자 며느리는 아주 덤덤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바쁜 것 같아요. 그 말투가 어찌나 차분하던지 저는 오히려 불안해졌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이상한 의심이 들었습니다. 혹시 며느리는 이미 뭔가 알고 있는 게 아닐까?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우리 민재가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말입니다. 며느리의 말과 태도가 계속 마음에 걸렸지만 저는 일부러 더 묻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괜한 오해를 만들까 봐서요. 그런데 우연한 계기로 저는 민재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서 서랍 정리를 하다가 아들이 두고 간 카드 명세서를 보게 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원래 남의 물건을 뒤지는 성격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그 종이가 눈에 띄더군요. 별 생각 없이 펼쳐본 순간 저는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거액의 돈이 매달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명세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소비 내역들이 있었어요. 유흥업소 같은 곳의 이름도 보였고 누군가에게 반복적으로 송금한 흔적도 있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아무리 봐도 이건 단순한 지출이 아니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민재가 바람을 피우는 걸까? 아니면 다른 여자에게 돈이라도 갖다 바치고 있는 걸까? 저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둘러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싶어 며느리에게도 연락을 했죠. 지수야, 혹시 민재 어디 있는지 아니? 그런데 며느리는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머님.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구나. 아들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지, 빚을 지고 있는지, 그 모든 걸 알면서도 저한테 말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저는 당장 며느리를 불러서 따져 묻고 싶었어요.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냐고, 왜 참고만 있었냐고요. 하지만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는 따져 물었습니다. 민재야, 이거 뭐야? 이 돈 다 뭐야? 그러자 아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그거 어디서 본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다 뭐냐고. 그러자 민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좀 도와주면 안 돼? 뭘 도와줘? 내가 무슨 일을 벌였길래. 그제야 아들은 입을 열었습니다. 사업을 한다며 친구와 함께 투자한 돈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돈을 빌렸고 그걸 갚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민재는 바람도 피우고 있었습니다. 투자한 돈을 일부 빼돌려 유흥업소에서 만난 여자에게 쓰고 있었던 거죠. 엄마, 나도 실수한 거 알아. 하지만 이거 다 정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저는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지수는 알고 있니? 그러자 민재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알고 있어. 그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참아왔던 거예요. 왜?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저는 며느리의 입에서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저지른 일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단순히 빚만 진 게 아니라 바람까지 피우고 있었다니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며느리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왜 저에게도, 심지어 남편인 민재에게조차 따지지 않았을까요? 그 답을 듣고 싶어 저는 며느리를 따로 불렀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를 조용한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아들 일에 대해 묻고 싶다고 하니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약속 장소로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언제나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표정. 저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수야, 너 다 알고 있었지? 그러자 며느리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뭘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네, 어렴풋이 짐작하고 계신 그 모든 걸 저는 알고 있어요. 너무도 담담한 말투였습니다. 그럼 왜 가만히 있었니? 민재한테 따지지도 않고 나한테 말하지도 않고 왜 그렇게 참았어? 그때 며느리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때문이에요. 순간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 때문이라고. 네, 며느리는 커피잔을 가만히 내려놓고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작년부터 민재 씨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빚이 있다는 것도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지만 증거를 모으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저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사실을 알고도 1년 넘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왜 그걸 그냥 참고만 있었니? 며느리는 길게 한숨을 쉬더니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싫어하신다는 거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순간적으로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니야. 내가 널 싫어한 게 아니라. 괜찮아요, 어머님. 솔직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처음부터 이 가족의 애정을 붙일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그때서야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느꼈던 며느리의 거리감이 단순한 성격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걸요. 처음에는 참고 살려고 했어요. 그래도 결혼했으니까 최대한 노력해보자고요. 하지만 이건 노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며느리는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민재 씨가 어떤 사람인지 어머님은 모르셨죠? 그 말에 저는 반사적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떤 사람인데. 책임감 없는 사람이에요. 어머님께 착한 아들로 보이고 싶어서 노력했을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아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저는 민재 씨가 가볍게 돈을 쓰는 게 불안했어요. 하지만 결혼 후에도 그 습관은 바뀌지 않았어요. 사업한다고 돈을 빌리더니 결국 빚만 늘었고 바람까지 피웠죠. 그런데도 저는 참았어요. 왜냐하면 어머님께서 민재 씨를 얼마나 믿고 계신지 알았으니까요. 그제야 저는 모든 걸 이해하게 됐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생각해서 참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못마땅해 하신 것도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저한테 정을 주실 생각이 없다는 것도요. 그래도 저는 상관없었어요. 그런데도 참아왔던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어머님 때문이었어요. 어머님께서 저를 못마땅해 하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믿고 계신 아들이 사실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면 어머님이 너무 힘들어 하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참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너무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우리 가족과 가까워지려 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했지만 정작 그 며느리는 저를 배려해서 참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럼 이제는 며느리는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참을 필요가 없죠. 이혼할 생각이에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문제였다는 걸, 그리고 저는 그런 아들을 끝까지 감싸고 있었다는 걸요. 며느리의 입에서 이혼이라는 말이 나오자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딘가에서는 예상했던 말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직접 들으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저도 모르게 손을 꽉 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수야, 다시 생각해 보면 안 되겠니? 그러자 며느리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저 이 결혼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요. 그 말이 너무 단호해서 저는 더 이상 몰아붙잡지도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쉽게 끝내버리는 게 맞는 거니? 쉽지 않았어요. 많이 고민했어요. 하지만 답은 정해져 있었어요. 며느리는 마치 오래전부터 정리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처럼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저만 혼자서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죠. 어머님께 죄송한 마음이 커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어머님께는 예의를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직접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멍한 얼굴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제가 섭섭해하고 거리감을 느끼며 마음을 열지 않는다고 오해했던 사람이 끝까지 저를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내 아들과 다시는 함께할 생각이 없는 거니? 네, 멈칫거리지도 않고 단번에 대답하는 그녀를 보며 저는 그제야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이미 며느리는 오래전에 우리 아들에 대한 기대를 접었구나. 그제야 제 안에서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분노, 후회, 안타까움, 그리고 이상하게도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네가 민재를 한 번만 더 붙잡아주면 안 될까? 제가 그렇게 말하고도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습니다. 이미 다 끝난 관계인데 이걸 어떻게든 붙잡아 보려는 제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며느리는 잠시 눈을 감더니 다시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결혼했으니까, 사랑했으니까. 한 번쯤은 붙잡아 보자고. 하지만 저는요, 어머님, 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도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단순히 남편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이혼을 선택한 거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며느리를 붙잡을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결혼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와 있었습니다. 이혼하면 너 힘들지 않겠니?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처럼 사는 것보다는 나을 거예요. 며느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민재 씨가 아직 철이 없습니다. 이혼 후에도 어머님께 손 벌릴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 단호하게 끊어내세요. 그 말이 너무도 현실적으로 들려서 저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모든 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끝까지 철들지 않을 거라는 것도, 제가 결국 그 아들을 감싸게 될 거라는 것도. 그렇게 며느리는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조용히 떠났습니다. 남겨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던 것처럼 민재는 정말 바뀌지 않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제가 붙잡아 준다면 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며느리 없는 우리 집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 집에서 가장 빛나던 사람은 제가 아니라 며느리였다는 걸요. 며느리와의 대화를 마친 후 저는 한동안 멍한 상태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은 고요했습니다. 평소처럼 돌아온 집이었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아니, 뭔가 허전했습니다. 며느리가 이혼을 결심하고 저를 찾아와 말했던
그 순간부터 저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결혼이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걸어왔다는 걸. 하지만 저는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직접 묻고 싶었습니다. 며느리가 떠나고 난 후 아들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소파에 털썩 앉더니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민재야, 지수한테 할 말 없어? 아들은 리모컨을 들고 있던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도 들었어? 지수가 이혼하자고 했다며? 그 말투에서 전혀 후회하는 기색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화가 났습니다. 그래, 들었다. 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거니?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쉬더니 무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나도 지수랑 안 맞아. 처음엔 괜찮을 줄 알았는데 너무 차갑잖아. 무슨 말을 해도 감정이 없고 늘 자기 일만 중요하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차갑다고. 감정이 없다고. 그 순간 제 안에 쌓여있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네가 며느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든 거야. 네가 바람을 피우고 돈을 빌리고 거짓말을 하니까 지수가 지친 거야. 네가 사람을 그렇게 만든 거라고. 아들은 깜짝 놀란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흥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고는 있니? 내가 지수한테 한 짓이, 내가 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불러왔는지 알고는 있냐고. 그러자 아들은 짜증이 난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지수 편 드는 거야? 그 말에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지수 편을 드는 거냐고? 아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진실을 보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이게 지수 편을 드는 걸로 보이니? 나는 네가 사람이길 바랐다. 내가 최소한의 책임감은 있는 남편이길 바랐고 어른이길 바랐어. 그런데 넌 지금까지도 뭘 잘못했는지 모르잖아.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아들은 끝까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요. 그동안 저는 아들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했고 너무 많은 걸 바라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눈 감아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떠났고 이제 남은 건 저와 아들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아들은 제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저는 더욱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까지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른다. 아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리고 지친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엄마, 어차피 지수랑은 끝났어. 그 얘기 그만하면 안 돼? 그 말에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몇 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인데 단 한 번의 후회도 없이 끝났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천천히 아들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재야, 너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려야 해. 그러자 아들은 짜증이 난다는 듯이 머리를 헝클어뜨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와서 무슨 정신을 차리라는 거야? 이미 다 끝났는데.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어. 지수는 떠났지만 내 인생까지 끝난 건 아니야. 하지만 내가 지금처럼 살면 너 정말 끝장난다. 그러자 아들은 비웃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이렇게 심각해? 나도 알아. 내가 실수한 거. 근데 다들 실수하면서 사는 거 아니야?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실수? 이게 실수라고 생각해? 제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사업한다고 빚을 지고 다른 여자 만나고
지수가 모른 척하고 참고 있는 걸 이용해서 내 멋대로 살아온 게 그게 그냥 실수라고. 아들은 제 눈을 피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지수는 끝까지 너한테 실망할까봐, 내가 무너질까봐, 어머님한테까지 상처 줄까봐 참았어. 그런데 너는 지금까지도 변명만 하고 있잖아. 넌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알고나 있는 거야. 아들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끝까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이제까지 저는 아들이 언젠가 처리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결혼하면 달라질 거라고, 책임감을 가질 거라고 기대했죠.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 기대가 헛된 것이었다는 걸. 저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습니다. 민재야,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어. 아들은 여전히 시큰둥한 얼굴이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에서 나한테 손 벌리지 마. 내가 벌인 일은 내가 해결해. 그 말을 듣자 아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그 말 그대로야. 내 빚도 내 인생도 이제 내가 책임져야 해. 더 이상 나는 내 뒷수습 안 해. 그러자 아들은 황당하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야. 돈이 좀 필요해. 사업 다시 시작하려면 자금이 필요하다고.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더 이상 너한테 돈 한 푼 보태줄 생각 없어. 그러자 아들은 얼굴을 붉히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까지 놔버리는 거야? 그 순간 저는 묵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아니,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살아야 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야.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변해야 할 때라는 걸. 며느리와 마지막으로 헤어진 날,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며느리는 그렇게 조용히, 하지만 단단한 발걸음으로 자신의 길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진 이유가 결국 내 아들을 제대로 보지 못한 내 탓이었다는 걸. 집에 도착하자 아들은 여전히 태연한 얼굴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저는 아들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든 게 바로 나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부터 저는 늘 감싸고 보호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다. 엄마가 해결해 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잘못을 해도 우리 민재는 아직 어리니까 라며 변명해줬고 아들이 남의 탓을 하면 그래, 네 말이 맞아. 라고 두둔해줬습니다. 그 결과 내 아들은 책임질 줄 모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며느리가 감당해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려 했고 끝까지 참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몰랐고 오히려 그녀가 차갑다, 거리감이 있다며 서운해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잃고 난 뒤에서야 저는 비로소 현실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민재야, 아들은 여전히 무심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이제 엄마도 너한테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어. 그 말에 아들은 순간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 통장에 있는 돈이 내가 앞으로 쓸 수 있는 마지막 돈이야. 이걸로 내 빚을 갚든 다시 사업을 하든 내 인생을 살아. 하지만 이제부터 더 이상 엄마한테 손 벌릴 생각은 하지 마. 아들은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왜 이래?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해. 아들은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설마 지수 때문이야?
지수가 뭐라고 했길래 엄마가 이러는 거야? 그 순간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도 모르겠니? 내가 지수를 잃은 게 아니야. 네가 너 자신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야.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정말로 아들에게서 손을 뗐습니다. 아들이 돈이 필요하다고 해도 더 이상 도와주지 않았고 스스로 해결하도록 놔뒀습니다. 며칠 후 아들은 결국 집을 나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누구와 있는지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 아이가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을 다시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늘 남편 뒷바라지만 하다가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엔 아들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떠나면서 저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머님도 어머님을 위해 사셔야 해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제 삶을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왔을까? 나는 정말로 행복했을까? 그리고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아도 될까? 저는 며느리처럼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도 제 삶을 찾아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떠나고 아들이 집을 나간 후 저는 집안을 가만히 둘러보았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우리 집이 이렇게 조용한 곳이었구나. 그리고 이 조용함이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제는 제 인생을 찾아야 하니까요.